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책 과정의 각 단계, 5단계 중에서 4번째 단계였던 정책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죠. 정책 평가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100% 정확하게 잘 해결할 정말 정답인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책은 가설과 같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었죠. 정책의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은 집행해 봐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었지만은 정책 집행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바를 얼마만큼 잘 달성했는지, 우리가 선택했던 대안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나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 놓는다는 것, 또 좀 더 나은 정책 과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잘했건 못했건 간에 평가 작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론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상벌 체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있고. 하지만 상벌에다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책 평가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정책을 좀 더 잘 만든다는 것, 또는 그 관리를 개선한다는 것, 매니지먼트 개선에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정책 과정의 다른 단계들에 비해서 정책 평가 쪽은 정책학 또는 폴리시 사이언스라는 것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실제 사안별로 자기와 연관된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의 평가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쓰는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정책 평가의 그 종류의 경우에도 또는 유형에 있어서도 이게 특정한 하나의 그 학문 분야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막 쓰이는 용어들을 보게 되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전혀 일관성이 없이 통일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자기네들 쓰고 싶은 용어를 막 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용어가 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불편한데, 그래서 유형을 나눌 때 지난 시간에 우선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첫 번째가 과정평가, 두 번째가 결과평가였는데, 제3 강조하지만은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하는 과정평가 또는 결과평가의 개념을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용어로 쓰면서 또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 얘기를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과서의 640쪽을 보면은 640쪽에 보면은 과정평가라는 거를 좁은 의미로는 또 어떻게 쓰이냐, 정책 수단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또는 효과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 뭐 이제 이걸 따져보는 것을 또 과정평가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과서에는 642쪽에 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결정 과정보다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과정평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평가할 때 보면은 결정하는 과정 또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그 단계부터 제대로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걸 따져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정평가를 꼭 집행 과정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정평가라는 개념을 이 결과평가와 대조시켜서 본다면은 절차적 합리성, 그러니까 결정 과정이건 또는 집행 과정이건 절차적 합리성을 제대로 지켰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과정평가
될 것이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 과연 이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충분히 잘 달성했는가를 따져보는 내용적 합리성을 따져보는 것을 결과평가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일단 전제하고, 그 결과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바뀐 게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별로 바뀌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서서히 조금씩 바뀌고, 이게 축적되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야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눈에 아예 띄지도 않을 수도 있어. 속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속에서 축적이 돼가지고 어느 임계점이 지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 또는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 앞에 보는 그림은 이 왼쪽에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 집행이 뭐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좋고, 뭐 집행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무튼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제 맨 왼쪽 그 축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시간으로 생각해도 되고, 공간으로 생각해도 돼, 거리로 생각해도 돼요. 그 밑에 일단 맨 밑에 있는 걸 보면은 결과에서 outcome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효과라고 하고 effect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정책 평가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 중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쓰인다는 얘기예요. 결과와 효과라는 걸로 구분을 할 때 outcome이라는 거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그 직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outcome, 결과라고 한다면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발생한 것.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어떤 변화, 또는 거리적으로 꽤 먼 곳에서 나중에 이루어진 변화를 효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가 먼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먼 거고 언제부터가 나중이냐? 절대적인 구분은 물론 없죠. 이거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기적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우리가 결과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또는 먼 곳에서 바뀌어진 것을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효과와 또는 이펙트와 그다음에 아웃컴, 결과, 이렇게 두 개로 대별한다면은, 하나는 단기적 또는 가까운 곳, 또 이펙트라고 하면은 좀 먼 곳에 또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변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선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산출이라는 거는 정책 집행을 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것, 바로 뭔가 툭 튀어나오는 것, 바로 뭔가 얻어진 것을 산출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어. 그거를 아웃컴이라고 해요. 여기는 또 성과라고 해. 근데 좀 전에는 성과라는 것을, 영어로는 아웃컴인데 똑같은 아웃컴을 한글로 결과라고 하면서 또 단기적인 변화라고 했었죠. 헷갈리죠? 용어가 정말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평가 쪽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은, 학술적인 논문이건 아니면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평가 결과이건 간에 이걸 보다 보면은 용어를 가지고 이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무엇을 측정한 것을 결과 또는 아웃풋 또는 아웃컴이라고 했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이게 장기적인 것 또는 단기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개념 단어만 가지고서는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임팩트라는 거는 아까 이 장기적인 변화를 효과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임팩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를 산출, 뭔가 툭 튀어나왔어, 산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변화를 아웃컴, 성과라고 한다면, 영향이라는 거는 이제 더 먼 곳에서 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받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또 뭔가가 이루어졌어. 한참 뒤에. 그런 것을 임팩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통일된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단기 또는 가까운 곳, 먼 곳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하는 경우에 용어를 이런 식으로 나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쓰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평가의 시점이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섞어 쓰면서 헷갈려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단적인 예가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버스 노선 개편을 했었죠. 혹시 이때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요 그 시행이 된 바로 그날 저녁, 그날 오후에 날짜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4년도 당시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식인데 그분이 시장을 하면서 큰 일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계천 다시 이제 복원한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서울시 대중교통 버스 노선 제도를 완전히 개편해 버렸는데 이거는 사실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단번에 크게 확 바꾸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개편된 버스 노선 제도가 시행된 첫날 오후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이 됐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은하버스 999였어요. 지금 이 앞에 버스들 서 있는 데가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 그쪽이라 그러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강대교 나오는 거죠. 한남대교 나오는데.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양재 쪽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그 대로죠. 그런데 지금 사진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버스들이 버스 전용 차선 쪽에 쫙 늘어서 가지고 끝도 없이 그냥 늘어서 있죠, 버스들이. 버스 타는 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날 저녁에 9시 뉴스 할 때 뉴스마다 시민들의 불만으로 터져 나왔어요. 갑자기 버스 번호를 바꿔놓으면 나는 집에 어떻게 가란 말이냐 하면서 뭐 버스에 번호도 잘 보이지 않게 써놓고 뭐 그 경유지가 어딘지 써놓지도 않고 뭐 그래가지고 나는 집에도 못 가겠다 하면서 그냥 막 입이 이만큼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막 그랬던 거야. 한 일주일 정도는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불만들이 싹 들어와 버렸어. 요즘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제, 특히 서울의 이 버스 노선 시스템은 굉장한 이 성공작으로 꼽힙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이게 지금 특히 이제 IT 기술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버스 정류장마다 다 뭐 몇 번 버스가 좀 있으면 옵니다.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그 개혁 사례로 꼽히는 굉장히 괜찮은 성공적인 정책 케이스인데 내가 이거를 왜 소개한지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 버스 노선 시스템을 개편한 정책을 평가를 할 때 시작 한 다음에 오케이 내일 평가하자 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정책이고 시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정말 실패작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니까 확실히 서울 시내 이 대중교통은 편해졌어요. 전반적으로 차 운행 속도도 좀 빨라진 것 같고. 그러면 똑같은 정책이고 똑같은 그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데 단기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사실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한 번쯤은 이 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정책이고 이상한 결과지만은 이게 만약에 시간을 두고 한참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버스 노선을 보다 보면은.
1999년에 라이브 카페 합법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홍대 앞에 가면은 거기 카페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락 카페, 라이브 카페 이런 데서 밴드들이 인디 밴드들이 이제 막 연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99년 이전에는 락 카페에서 밴드가 나와서 노래하는 거는 불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왜 무슨 불법이냐? 무슨 법 위반이었느냐 하면은 뭐 공연법 이런 멋있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그것도 시행령 위반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크라잉록 같은 그런 그 인디 밴드가 홍대 앞에 락카페에서 연주를 하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반,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의 이 식당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흥 식당이 있고 일반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유흥으로 허가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술만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밴드가 나와서 노래를 흥을 북돋아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일반 음식점은 가수가 노래는 할 수 있는데 단수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1인. 그러니까 99년 이전에는 어디 뭐 다방이나 뭐 카페나 락카페 같은 데서 그냥 가수 하겠다고 혼자 나와서 노래 부르면 합법적인데 듀엣이 나와도 불법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밴드가 나와도 불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툭 하면은 그냥 그 당시 거기서 맨날 단속당하고 뭐 경찰관한테 단속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모였어요. 개클련이라는 걸 만들었어. 개방클럽 연대라고 이름은 멋있게 붙였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개클련을 만들어가지고 문화부에 가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디밴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가난해도 음악에 대한 자부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인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라는 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뭐로 나왔냐면 일종의 그 왜 술집에서 이게 술 따르는 그 접대부 있죠. 접대부의 부자가 안여자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룸살롱 같은 데서 이제 술 대접하는 그냥 뭐 여인 정도로 자기네들을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그리고 뭐 우리가 퇴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데 이걸 죄인식 취급하고 맨날 단속하는 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문화부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문화부 사람들은 이해는 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식품위생법은 문화부 소관이 아니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관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거를 뭐 규제를 풀어주면은 뭐 흥청망청하고 술 먹고 난리 피고 뭐 또 퇴폐 뭐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당신 홍대 앞에 클럽 가봤냐? 그랬더니 이 춤추는 클럽 아닙니다. 락카페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클련 대표들하고 문화부 관리하고 그 보건복지부 가가지고 그거 담당하는 관리 보고 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홍대 앞에 쭉 돌아다니면서 그 락카페나 뭐 라이브 클럽 이런 데 보여줬대요. 이런 데다 밴드들 인디 밴드들 연주하고 이러는 거다. 보여줬더니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규정을 바꿨어요. 99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자유라는 타이틀로 막 그 밴드들이 대규모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 이제 좀 살판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자, 1999년에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는 노래로 흥을 돋구는 자 한 사람씩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복수로 두 사람 이상이 나와서 노래해도 괜찮게 됐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는 음악 붐이 일어나가지고 인디 밴드들이 막 번창을 하게 됐느냐? 아니야. 오히려 줄어들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라이브 카페가 불법이어가지고 맨날 단속당하고 뭐 이런 시절에는 오히려 인디 밴드들이 막 많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부터는 합법화 시켜줄게. 이제는 마음대로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해라. 탁 자유화 시켜줬더니 이런 정책을 해주고 났더니 오히려 인디 밴드가 줄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은
라이브 클럽 합법화 시켜준 정책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오히려 인디밴드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뭐 망친 정책이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후에 또 밴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비틀즈도 독일의 조그만 지하에 그냥 그 라이브 클럽에서 처음에 데뷔를 해서 노래하기 시작했던 거고 일본의 엑스에펜 같은 그런 그룹도 세계적인 그룹도 일본의 조그만 그 지하 클럽에서 이제 연주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그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뭐 엑스에펜이나 비틀즈 같은 그룹은 안 나왔어. 하지만 적어도 그런 그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진 거죠. 연주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럼 아직은 안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별 효과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야. 지금 열심히 거기서 지금들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도 이제 한국의 비틀즈 같은 팀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면은 라이브 클럽 합법화라는 99년도 정책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아웃풋은 별거 없었지만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임팩트라든지 또는 이펙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든 다음에 시행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하고 좀 장기적으로 두고 보는 것하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건데 1980년대에 미국 정부가 기록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역 상대국들한테 시장 개방 압력을 매일같이 퍼붓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와 영화 시장 개방 협상을 해가지고 80년대를 거치면서 1차, 2차 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라는 것 말고는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을 보호하고 있었던 모든 제도가 다 철폐돼 버립니다. 옛날에는 외화를 수입할 때 수입 편수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예컨대 뭐 20편, 30편 이상은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가 없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은 아직도 그 외화 수입 쿼터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영화가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 1년에 몇 편, 제한된 편수 이상은 아예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그걸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80년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그래프에서 왼쪽 부분을 보면은 쭉 내려오죠. 80년대 지나면서 영화 시장 개방이 되고 나니까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외국 영화, 특히 허리우드 영화가 밀물듯이 막 10배, 20배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 편수가. 그래서 막 400편, 500편 가까운 그 허리우드 영화가 막 수입되다 보니까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이 그래프인데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3년도까지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93년도에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의 영화관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영화 의무 상영하는 거 제대로 지키나 이거 감시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94년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우리나라 영화 시장 점유율이 한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요. 영화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정책 때문에 한국 영화 점유율이 떨어졌고 그런데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쫙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로 시작했었던 BIT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스크린 쿼터 철폐 내지는 줄여라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 영화인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93년도에 그때까지 시장 개방하고 났더니 한국 영화가 어려워졌어. 스크린 쿼터를 좀 엄하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했더니 한국 영화 점유율이 쫙 올라갔어. 그런데 왜 이 좋은 스크린 쿼터제를 없애란 말이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정책 평가의 그 시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80년대에서 93년까지 이어지는 요 시기 정도는
시장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단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하자마자 한 몇 년 정도는 미국의 쟁쟁한 영화들이 쫙 수입이 됐어. 그래서 힘들었어. 그런데 93년 이후에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스크린 쿼터 감시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개방해놓고 나니까 영화인들이 각성을 하고 분발하고 미국 영화한테 이거 잘못하면 망하겠다, 도산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분발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옛날부터 보면은 시장 개방한 이후에 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잘 안 돼요. 개방하자마자 단기적으로는 외국 상품이 워낙 뛰어나니까 일단 많이 수입이 돼.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 기업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점점 경쟁력을 쌓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체질 개선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정책을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경쟁력이 탁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가 영화인들의 주장처럼 스크린 쿼터라는 그 제도 때문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시장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의 체질이 개선됐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화가 이렇게 잘 되는 그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질 개선하는 효과 또는 임팩트 또는 이펙트를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되는 케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번으로 치면은 생일이 되게 몇 년도가 정도가 되나? 90년 넘죠? 93년, 4년 그쯤 되나?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 학번이었을 것 같은데 2000년에 당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 사이에 홍역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뭔 일이냐? 왜 그러냐? 나중에 따져보니까 2000년 그때 이 중학생들 사이에 홍역이 많이 발병했었을 때 따져보니까 그 학생들이 아기 때 이제 신생아들 왜 예방 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언제 뭐 맞고 언제 뭐 맞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홍역 예방 주사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접종을 했었는데 얘들이 그 아마 어릴 때는 생략을 했었던 모양이라 홍역 예방 접종을. 자, 이 경우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홍역 예방 접종을 생략을 했어. 그랬더니 뭐 애들 멀쩡하게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한 10년 넘게 지난 다음에 중학생 때 막 홍역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정책을 내용을 바꿨어.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애들 귀찮게 안 하고 또 뭐 예방 접종 추가로 하느라고 돈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괜찮네 싶었는데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야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스크린 쿼터 또는 아까 서울시 버스 노선 개편하고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돈 아끼고 잘 됐네 싶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책 평가를 할 때 그 결과를 특히 평가를 하려고 할 때 단기로 놓고 보느냐 아니면 중장기로 놓고 보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는 자료는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진흥 사업을 추진한 후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따져보는 작업을 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그때 평가 지표들인데 왼쪽에 보면은 단위 사업
중간에 세부 사업이 있고 오른쪽에 그 각 세부 사업을 잘했나 못했나, 잘 됐나 못 됐나를 따져보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세부적인 지표, 인디케이터예요. 근데 여기다가는 그냥 평가라는 말도 쓰고 결과라는 말도 쓰고 막 써버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항목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예컨대 맨 위에 보면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에 보면은 뭐 전체 영화에서 다양성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 밑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편수, 매출액, 뭐 작품 수, 뭐 만족도 이런 식의. 요거는 뭡니까?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는 전형적인 아웃풋으로 따져보는 개념인 거죠. 지금 보는 이 자료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썼던 그 평가 지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효과성 관련 평가 이렇게 하면서 성과 분석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쓰인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선 여기 보면은 효과, 재정사업의 효과 달성 여부를 어쩌고저쩌고 뭐 검증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효과라면서 괄호하고 아웃컴과 임팩트를 그냥 또 같이 써놔버렸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효과라고 쓴 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긴 또 아웃풋인데 한글로는 또 성과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용어가 한글, 영어 이게 막 짬뽕돼서 막 뒤죽박죽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읽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그 좀 전에 봤었던 그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산출물.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를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어가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막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전에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평가하느냐였고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괄평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결과평가하고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었던 성과를 제대로 잘 얻었는가 하는 걸 따져보는 거고 뭐 결과평가가 될 수도 있고 내용평가가 될 수도 있죠. 우리 교과서에는 633쪽에 총괄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총괄평가 그다음에 과정평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놨는데 뭐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용어가 그 논자마다 막 다릅니다. 그다음에 총괄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성평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끝나기 전에 지금 집행하는 중에 있어요. 지금 집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평가가 바로 형성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성평가라는 말을 쓸 때는 총괄평가는 다 끝난 다음에 그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됐나 못 됐나를 보는 거고 형성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는 중에 하면서 지금 우리 잘 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 형성평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정책을 지금 집행하는 와중에 따져보는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돌아보고 평가하는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하는 중에 하는 것을 형성평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을 총괄평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방법론에 따라서 보면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는데 수량적인 지표를 쓰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평가를 쓰느냐를 가지고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로 나눕니다. 정량적 평가라는 거는 뭐 예컨대 1인당 GNP 하면은 우리나라 GNP 총액 나누기 우리나라 인구수 하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딱 나와버리죠. 숫자로. 이런 게 정량적 평가가 되는 거고 정성적 평가라는 거는 이 사람이 훌륭한가? 인성이 좋은가? 이건 어떻게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괜찮다. 이게 성격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주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을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보게 되면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막 같이 쓰여요. 같이 쓰이는데 정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이거를
또 숫자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점부터 뭐 9점까지 놓고 아주 괜찮다라고 하면 9점을 줘라. 에이 형편없다 하면 1점을 줘라. 뭐 그냥 적당하네. 그러면 뭐 5점을 줘라 하는 식으로 그냥 말로 괜찮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를 다시금 숫자로 치환하는 작업을 보통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아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진흥사업 했던 것을 놓고 이제 평가하는 그 지표였는데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왼쪽은 정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숫자가 계산되어 나오는 지표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정성 지표인데 예컨대 정부 지원의 타당성,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가위원들한테 어떤 특정한 진흥 사업을 놓고서 이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평가해 주세요라고 평가위원들한테 그 점수를 받을 때 이 사업이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이 됐습니까? 요거를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보고서를 읽어보기도 하면서 이 사업이 목표의 구체성 또는 명확성이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했나? 아, 괜찮다. 또는 뭐, 이거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사실은 또 숫자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점에서 5점 사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0에서 100점 사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평가를 나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에서 10점까지 한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지침이 주어져요. 그냥 중간 정도다라고 하면은 예컨대 가운데를 뭐 7점으로 맞추고 좀 괜찮으면은 8점, 좀 못하면 6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0점은 주지 마라라는 얘기죠. 근데 주관적으로 이건 형편없다라고 해도 0점은 주지 마라. 숫자로 할 때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성지표라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숫자로 치환을 해서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단지 점수로 숫자화돼서 나온다라고 해서 아 이거 정량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숫자로 나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그 지표를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이게 뭐에 대한 점수냐. 그래서 그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면은 정량지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은 정성지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내가 직접 참여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문화부에서 산하 그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단체장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거 여름방학 때 했던 일인데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크게 부문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놨어요. 리더십, 경영 효율화, 그다음에 밑에는 주요 그 사업들, 사업 과제들 이렇게 나눴고 리더십도 그 안에 기관장 리더십, 고객 만족, 기관 활류 노력 이런 거 있고 경영 효율화에도 세 가지 항목들이 있고 주요 사업 과제에는 이제 개별적인 사업을 놓고 맨 오른쪽 칸에 보면은 평가 지표가 계획 수립의 적절성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료 중에 오른쪽에 있는 칼럼을 쭉 보다 보면은 비고에 비계량 쭉 나오다가 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네, 그죠? 계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도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올해 계획을 세우기를 보고서를 20편을 작성하기로 성과 지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20편이 다 나왔는지 원래 목표로 했던 20표가 다 나왔다면은 20분의 20을 하니까 100%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좀 못했어. 20편을 목표로 했는데 근데 10편밖에 못했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절반밖에 못한 거니까 20분의 10 하면은 5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건 계산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개선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에요. 그 기관에서 상대하는 고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족도 조사한 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의 작년에 만족도 조사했더니 예컨대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어. 그럼 올해 우리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고객 만족도는 85점라고 목표를 세워놨어.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또 그 기관의 고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왔는데 평균이 여전히 80점밖에 안 됐어. 그러면 목표치가 85점이었는데 실적치는 80점밖에 안 되니까 85분의 8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계량 지표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비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계획 수립의 적절성 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짤 때 그 과정에서 뭐 이해관계자들하고 뭐 의사소통을 했는지,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평가위원이 보고서를 읽어보든지 또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든지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나 못됐나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0부터 9점까지 해가지고 총 10개 그 스케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 뭐 비슷한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지금 앞에 보는 이 자료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했었던 대학 평가 지표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쓰던 것들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 구성 항목이. 그리고 배점도 그렇고. 뭐 몇 년 전에는 400점 만점으로 했는데 지금 한 거 보니까, 올해 한 거 보니까 2013년도는 총 300점 만점으로 돼 있어요. 4개 이 부문이 있고, 그래서 교육 여건 부문, 국제화, 교수 연구, 그다음에 평판 및 사회 진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에 평판과 사회 진출도의 맨 밑에 취업률 빼고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는 전형적인 정성 지표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설문조사 같은 걸로 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이거는 예컨대 CEO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회사에 어느 대학 학생을 뽑고 싶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떤 계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CEO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입학을 추천하고 싶은 대학, 뭐 기부하고 싶은 대학, 향후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뭐 대학,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다시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숫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300점이 총점인데 그 중에 이제 10점짜리, 5점짜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인 수치가 다 나와 있는 전형적인 역량 지표인 거죠. 그래서 뭐 교수당 학생 수라든지 뭐 교수 확보율, 뭐 학생 충원율이라든지 뭐 중도 포기율, 뭐 이런 것들, 또 뭐 영어 강좌 비율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 클래스에도 외국 학생들이 있지만은 그 유학생들 외국인 학생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적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요건 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2013년도 하면은 재학생 통계가 쭉 나오겠죠. 그거 나오고 그 중에 외국인 유학생 몇 명 딱 나오겠고, 그 학생들의 또 국적 분포 쭉 나오겠죠. 이걸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인회계사나 뭐 그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봤었던 중앙일보 평가 얘기는 내가 또 다른 주제 나올 때 또 좀 얘기를 좀 더 해줄게요. 자, 기준에 따른 분류, 이건 뭐냐 하면은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따져보는 건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이, 정책 대안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뭐 소망성 기준, 그다음에 피지빌리티 기준이 있었죠. 여기서는 피지빌리티는 빼고 그냥 소망성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안을 놓고 이렇게 이걸 시행하면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를 따져보는 것처럼, 이거는 실제로 시행하고 난 다음에 효과성 차원에서 또는 효율성 차원에서 이렇게 따져본다라는 건데, 몇 가지 예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효과성 같은 경우에 98년도 출범했었던 김대중 정권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 이해찬 씨가 임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 나중에 또 뭐 이해찬 세대라는 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곤 했었는데, 여러분은 이해찬 세대에 해당되나요? 여러분도 이해찬 세대라고 하나? 학번이 어디서부터 해당되나 모르겠네. 98년
내지 한 2000년 고쯤에 그 무렵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제 뭐 열린 교육 뭐 이런 게 초등학교에서 좀 시작을 했을 거고 뭐 그러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해찬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말이 좀 험악하게 들리긴 하는데 명분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나이 많은 교사들은 근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월급은 많이 받아가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은 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게 많다. 그런데 젊은 선생님들은 월급은 많이 받지 않는데 아주 그냥 그 신참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나이 많은 고령 교사들을 빨리 퇴출시켜버리고 그 돈으로 젊은 선생님들을 많이 쓰자라고 했어요. 그렇답니까? 아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교원 정년을 단축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 숫자가 부족하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원래 계획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가지고 65세였던 그 당시 정년을 62세인가로 하여튼 팍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옛날 같으면 아직 몇 년 더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가시게 됐어요. 그러자 그 남은 돈으로 그럼 젊은 선생님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됐는지 실제는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이게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을 대거 빠져나갔는데 거기를 메꿀 신참 교사들은 별로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일단 효과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젊은 선생님들을 더 많이 충원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막상 교원 정년 단축해놓고 고참 교사들을 퇴직시켜놓고 나니까 원래 계획했었던 교사 수가 늘어나는 것,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정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건 이제 하나 더 이제 연관된 문제가 생겼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부족하게 됐는데 초등교원 자격하고 중등교육 그 교사 자격이 다릅니다. 알죠? 일반 사범대 나오면은 중등교원 자격을 보통 갖게 되는 걸 거예요.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대를 나오면 초등교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초등교원을 갑자기 팍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일반 사범대학이나 아니면 교대 나온 졸업자들 원래대로라면은 중등교원만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초등교원으로 할 수 있게끔 응시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 자격만 있는 사람들 따로 있고 초등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데 교원대 나온 사람들 초등학교 교사만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교원 정년 단축해놓고 놨더니 갑자기 초등학교 선생님 수가 부족했어요. 근데 선생님을 갑자기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교원대 졸업생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될 분들한테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교원대 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초등교원들이. 왜? 초등교원, 중등교원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초등교원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중등교원 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왜 중등교원들한테는 초등교원까지도 할 수 있게 해놨느냐. 요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공평성 차원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비용은 우리가 그전에 뭐 여러 가지 비용 쭉 봤었죠. 뭐 새만금 사업 같은 거 할 때 원래 계획이 뭐 1조 3천억인가 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뭐 3조 4조 뭐 이랬다는 거 같고 인천국제공항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래 계획은 3조 4천억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3조 4천억 원이면은 인천공항 짓는다. 그런데 공항 건설이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2배가 넘는 7조 9천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면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하기로 한 정책은 이 비용 면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는 못 받겠다라는 거죠. 뭐 효율성은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평성, 조금 전에 이제 중등 교사를 초등학교에 임용하느냐 뭐 이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 그 직장 의료보험하고 지역 의료보험 뭐 통합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비판했던 게, 이 지역 의료보험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수입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뭐 돈 많이 벌어도 뭐 조금만 낸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소득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 의보하고 지역 의보를 합치면은 직장인들한테 상대적으로 손해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공평성 차원의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소득세를 안 내고 살았어요. 간혹 내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안 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좀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카톨릭의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이제 사례비 받는 것 중에 세율 정한 대로 소득세를 내고 있고,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일부 소수의 목사님들이 역시 세율대로 이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는데, 개신교 일반적인 그 목사님들 그리고 불교 승려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이거는 법적인 이유는 없어요. 사실 법대로만 한다면은 뭐 스님들이건 목사님이건 다 세금을 내야 돼. 어쨌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안 내고들 있어. 왜 안 내게 되느냐면은 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건국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라가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특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내고 자시고 할 소득 자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고 교회가 절이 성당이 무지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막 그 수입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그냥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 입장은 이 성직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소득세를 내면은 자기네가 일하는 거를 영적인 작업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 노동과 똑같이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자가 내는 그런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뭐 이제 이런 논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도 이런 식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똑같이 돈 받는데 누구는 세금 걷고 누구는 세금 안 받느냐. 그래서 실은 국세청장이 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직무유기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특정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이 세금을 안 걷고 있으니까 국세청장이 직무유기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 그랬더니 이제 국세청이 참 그렇다고 목사님이나 스님들한테 세금 내세요. 그러기도 참 미안하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결국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까지는 안 갔나? 검찰이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검찰이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쭉 그래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몇 달 전인가 보니까 이제는 그 종교인들한테도 과세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이 과세하는 그 정책 집행을 하는 건데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뭐 그냥 아예 뭐 받지를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공평성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 집행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해주면은 군종제도라고 들어봤습니까? 남학생들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 혹시 여기도 그 혜택 좀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장을 치를 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때도 그랬고, 국장을 치를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불교 스님들, 개신교 목사님, 그 다음에 카톨릭 신부님들이 차례차례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 종교 방식으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공평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군종제도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가 있는데, 스님들 또 신부님들, 목사님들을 정부에서 월급을 주면서 그것도 장교로 몇백 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명분은 물론 이겁니다. 그 군인들에게 신앙심을 이제 일깨워 주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학생들 그 훈련병 시절에 초코파이 좀 많이 먹어봤을 텐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올랐다 그러대. 이제 뭐 1개에서 2개 주고 어떤 데는 또 좀 돈 좀 많은 종교에서는 뭐 피자도 주고 뭐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그거 준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세례도 받고 뭐 결계도 받고 뭐 영세도 받고 막 뭐 두루두루 받고 이랬던 일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내는 세금이 왜 군대에서 특정 종교인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으로 써야 되느냐, 굉장히 불공평하다. 종교인들만 따로 세금을 내가지고 먹여 살리든지 이건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비판은 종교인들 사이의 비판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공평성을 가지고 아까 국장을 지낼 때 불교, 개신교, 천주교 만 참여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종교기관으로 등록된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 세 종교에게만 국장 때 나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느냐? 또 군종 장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요 세 종교에게만 허용을 하고 있어.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하나 있는데 원불교입니다. 근데 원불교는 사실은 이 국방부에 있는 그 규정대로라면은 인구 몇 명에 뭐 한 명 이런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는 사실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원불교도 이제 한 명, 그다음에 또 한 명 들어와서 지금은 2분이 있는 걸로, 원사로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그렇게 치면은 그럼 오케이, 그럼 원불교까지는 1명, 2명 들어갔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치고, 그럼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는 왜 저 세 또는 네 종교만 군종 장교 포함시켜주고 우리는 포함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놓고 공평성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아까 스크린쿼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스크린쿼터 제도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예요. 외국 영화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대신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1년 중에 지금은 이제 5분의 1이고 옛날에는 5분의 2였어요. 146일 또는 73일 이상은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무화되어 지금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됐을 때 다른 문화계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영화밖에 없느냐 하는 거죠. 예컨대 신중현 씨, 김창완 씨 이런 분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왜 영화에게만 그런 혜택을 부여하느냐. 대한민국의 문화가 장르가 다양한데 왜 영화한테만 특별히 스크린 쿼터라는 꼭 한국 영화를 꼭 이만큼 상영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보호를 해주고 다른 거는 보호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말이 되려면은 한국 문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만드는 영화, 한국 영화에는 외국 배우는 예컨대 못 쓴다라든지,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만들었던 설국 열차,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판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영화 찍는 카메라, 필름 이런 거 다 외제 쓰고 후반 작업 뭐 다 외국 나가서 다 하고, 뭐 외국 나가서 그 촬영도 하고, 외국인 스텝, 외국인 배우
막 쓰면서 왜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는 외국 영화는 뭐 마음대로 상영 못하고 꼭 한국 영화만 뭐 며칠 이상 상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 음악도 뭐 꼭 몇 프로 이상을 꼭 방송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방송에는 쿼터가 있긴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TV 방송할 때 한국 드라마, 한국 만화, 뭐 한국 음악 이런 것들을 몇 프로 이상 꼭 해야 된다라는 쿼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스크린 쿼터 문제가 나올 때 왜 영화만 그렇게 보호해주고 다른 문화 쪽은 보호 안 해주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공평성 차원의 정책 평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민주성, 반응성 이거는 뭐 지난번에 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주체에 따라서 누가 평가의 주체가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책 집행한 측에서 잘했나 못했나 스스로 검토해 보는 것, 자체 평가. 그다음에 정책의 시행을 책임지는 그 기관에서 말하자면 이거는 상부 평가라 생각하면 돼요. 일한 사람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이 자기 부하가 집행하는 부하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뭐 이거 따져보는 것 정도가 내부 평가의 보통의 방법이라면은 외부 평가는 정책 집행을 담당한 그 기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부인들에게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자체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대개 그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를 한두 개 소개를 해줄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그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외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전문가들, 뭐 회계 전문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분야별로 뭐 대학 교수님들이 올 수도 있고 뭐 경영대 교수님들 올 수도 있고 뭐 행정학과의 평가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그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을 가지고 경영평가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팀을 나눠서 공공기관들의 그 실적을 평가하는데 크게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다음에 뭐 기타 공공기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굳이 메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외부 평가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 이제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올해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온 건데 공공기관들을 이제 몇 개 유형으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무조건 다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런지 몇 개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예컨대 기금관리형, 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기금관리형에 속하는 예금보험공사가 A 등급을 받았어. 내 기억에는 올해는 A 플러스 등급은 안 나왔던 거, S 등급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제일 높은 S 등급. A 등급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지표명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비계량이냐 계량이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계량에 해당되는 지표들, 비계량에 해당되는 지표들 쭉 있고 가중치 총 100점 만점에 그 항목이 몇 점이냐 하는 것들이 쭉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떤 거 4.5, 2.4 쭉 나온 게 있죠. 이 위에 보면은 이건 이제 비계량 자료인데 등급 A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5점을 받았어. A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4.5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공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업무 효율 중에 노동 생산성, 이거 평가 지표가 평균 인원분의 부가가치,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요게 부가가치를 평균 인원으로 나눈 건데 요게 이제 정확한 수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부가가치가 얼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준치가 얼마고 실적치가 얼마고 단위는 100만 원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점수를 얼마 받느냐, 이제 이 경우는 기준치가 24억이었는데 실적치가 훨씬 초과했어요. 31억. 뭐 구체적인 수치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준치, 이게 목표치예요. 목표치가 24억이었는데 실제 달성한 실적이 보니까 훨씬 많은 31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 넘게 되니까 이건 100점 만점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가중치가 얼마냐? 이거는 총 100점 중에서 이거는 가중치가 4점짜리야. 그래서 득점은 4점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꼭 뭐 수능 점수 뭐 보는 그런 식 같죠. 예. 과목별로 막 이렇게 환산하고 막 해서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봤더니 전체 합계 점수를 쭉 내보니까 이 예금보험공사는 A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고,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강소형 기관으로 속하는데 여기는 뭐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계량 지표가 있고 비계량 지표가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비율이니까 당연히 분모 분자 이거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목표치가 0.924였는데 실적치가 아쉽게도 조금 모자라는 0.914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점을 해보니까 이건 100점은 좀 안 돼. 96.825예요. 실적치하고 목표치를 이제 나눠보면 나오겠죠. 근데 가중치가 4점짜리야. 역시 100점 만점에 4점짜리이기 때문에 96.825 곱하기 4를 하니까 3.873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득점이 쭉 나온다고. 그래서 저걸 쭉 합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느냐. 그래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S등급,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A등급, 그다음에 뭐 B등급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도 기본적으로 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외부 평가인 거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요것만 그냥 한 1, 2분 잠깐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정책과 정책으로 인해서 야기됐다고 생각되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볼 게 이제 이 사안인데, 이거는 여러분 강의 노트에 있죠? 앞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정책을 평가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강의 초반에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구조를 볼 때 일단 목표와 수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책의 목표라는 거는 보통 가치 전제와 직결되어 있고, 정책 수단이라는 거는 물론 가치 판단도 되지만은 주로 사실 차원의 판단이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서 내세운 목표가 저게 정말 바람직한 목표인가, 괜찮은 목표인가라는 거는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책 수단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가치를 전제하고 이걸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단을 택했는데 그 목표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 수단을 취해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됐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그 목표 달성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정책 수단 때문에 그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됐느냐, 이 수단 때문에 이 목표가 달성됐느냐라는 식의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정책 목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치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의 논리적 구조 처음에 얘기할 때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라는 개념 기억나죠? 정책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근데 그 수단이 또 그 하위 수단과의 관계에서 보면 목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책의 목표라는 것에 대한 사실 판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목표가 정말 괜찮으냐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 정책 목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었던 상위 목표와의 관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은 이 목표가 충분히 이 목표를 통해서 과연 상위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가 하는 걸 따져보는 거는 사실상 이 수단으로 인해서 그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됐느냐를 평가하는 인과관계 분석과 똑같은 맥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책의 구조 얘기하면서 목표와 수단 얘기하고, 정책 목표는 보통 가치 판단, 수단은 보통 사실 판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 수단을 통해서 목표 달성이 됐을까라는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고, 목표를 평가할 때는 그 목표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건가라는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이건 가치 판단이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이 목표를 통해서 상위에 있는 더 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는가, 이거는 인과관계 차원에서 사실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조사 방법론 또는 뭐 통계 요거를 배웠던 학생이 있으면은 아마 분명히 그때 그게 나왔을 거야. 뭐 타당성 얘기도 나왔을 거고, 뭐 실험 집단, 뭐 비실험 집단,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 나왔을 텐데 그 노트라도 한번 쓱 보고 오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냥 와도 괜찮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